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예멘의 무장단체 후티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쏘며 참전을 선언했거든요. 이건 단순히 싸움이 커지는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의 숨통인 홍해가 완전히 막힐 수도 있다는 뜻이라 지금 전 세계 경제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실 예멘 후티 반군은 예전부터 이란의 지원을 받는 소위 저항의 축의 핵심 멤버였죠. 2014년에 수도 사나를 점령하고 내전을 벌이면서 정규군 못지않은 무력을 갖추게 된 건데요. 쉽게 말해 중동의 싸움꾼 중 하나가 작정하고 링 위로 올라온 겁니다. 후티가 무서운 건 이들이 자리 잡은 위치 때문이에요. 지도를 보면 홍해와 아덴만을 잇는 좁은 길목, 바브엘 만데브 해협 바로 옆에 있거든요. 여기가 막히면 유럽으로 가는 배들이 아프리카를 삥 돌아가야 하는데 그러면 운송 시간만 보름 넘게 늘어납니다. 이미 작년에도 후티가 상선들을 공격해서 1,500조 원 넘는 피해를 준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엔 단순한 방해 수준이 아니라 이란과 합을 맞춰서 아예 전면적으로 해상을 봉쇄하겠다고 덤비는 중이라 상황이 훨씬 심각한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소름 돋는 부분입니다. 이란이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냐면요. 호르무즈 해협을 아예 톨게이트로 만들려고 해요. 해협을 지나가는 배들한테 통행료를 받겠다는 법안을 의회에 올린 건데 이게 기가 막힙니다. 배 한 척당 무려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억 원을 요구한다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가 안보 서비스를 해주니까 돈 내라는 건데 이거 현실화되면 연간 150조 원을 벌어들입니다. 이란 원유 수출액의 3배나 되는 돈이죠. 이게 왜 무서운지 아시겠나요? 전 세계 원유와 가스 20%가 지나는 길목을 이란이 유료 도로로 선포해버린 거예요. 돈 안 내면 못 지나가게 막아버리겠다는 건데 이건 사실상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고 돈을 뜯어내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거든요. 미국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국제법 위반이다 라며 펄펄 뛰고 있죠. 하지만 지금 호르무즈 해협 입구에 배 3,000척이 줄 서서 대기 중이라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 물류는 이미 마비 상태입니다. 기름값이 안 오르고 배길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왜 이 타이밍에 후티와 이란이 동시에 움직일까요? 이건 양동작전이에요. 동쪽의 호르무즈는 이란이 직접 막고 서쪽의 홍해는 후티가 흔드는 거죠. 쉽게 말해 전 세계 에너지 통로의 앞문과 뒷문을 다 잠그려는 거예요. 후티의 전력도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입니다. 예멘 정부군과 사우디군이 버리고 간 러시아제 DMP 장갑차는 물론이고 미군이 타는 MATV 전술 차량까지 제집 안방처럼 굴리고 있거든요. 심지어 우리 국산 대찬타 미사일인 현군까지 노획해서 쓰고 있다니 말 다 했죠. 쉽게 말해 전 세계의 최신 무기를 줍줍해서 무장한 무서운 집단이라는 거예요. 특히 선박 공격에 쓰이는 미사일들이 진짜 문제입니다. 사거리가 1000km나 되는 보르칸 탄도미사일이 대표적인데 이게 뜯어보면 북한의 화성 계열 기술이랑 판박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에요. 여기에 북한, 이란, 중국, 러시아산 휴대미사일을 싹 모아서 촘촘한 방공망까지 짜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웬만한 국가 정규군도 함부로 못 건드릴 만큼 가성비 최강의 요새를 구축했다는 뜻이거든요. 이들이 노리는 건 이스라엘의 물류 30%가 의존하는 홍해 항로를 고사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가는 물자가 끊기면 전쟁을 지속하기 힘들 테니까요. 여기에 이란의 톨게이트 전략까지 더해지면 서방 국가들은 엄청난 인플레이션 압력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 구경만 하던 큰손 사우디아라비아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호르무즈가 막히는 걸 대비해서 홍해 쪽 항구로 기름을 빼돌리고 있었는데 이제 후티가 거기를 때리겠다고 하니까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미군이 지금 지상군 17만 명을 투입하려고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거든요. 그런데 군사 전문가들은 코웃음을 칩니다. 그 인원으로는 이란 점령은커녕 동네 하나 지키기도 힘들다는 거죠. 비교를 하자면 예전 이라크 전쟁 때 미군이 25만 명을 쏟아부었거든요. 그런데 이란은 이라크보다 땅덩어리도 훨씬 크고 산맥이 험해서 천연 요새나 다름없어요. 17만 명이라는 숫자는 전쟁용이라기보다 핵심 시설 기습 타격용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미군의 진짜 타겟은 이란의 밥줄인 하르그 섬이나 호르무즈 해협의 7개 전략섬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란의 기름 수출 90%가 나가는 곳을 점령해서 경제를 아사시키겠다는 건데 이것도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 세례를 뚫어야 하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거든요. 게다가 미국 내부 분위기도 엉망입니다. 지금 워싱턴과 뉴욕에서는 노 킹스라고 해서 트럼프의 독단적인 전쟁 수행에 반대하는 시위가 역대급으로 열리고 있거든요. 무려 800만 명이 거리에 쏟아져 나왔다는 추산까지 나옵니다.
더 흥미로운 건 트럼프의 콘크리트 지지층인 마가 진영 내부에서도 금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35세 미만의 젊은 지지자들은 우리가 왜 남의 나라 전쟁에 개입하냐 하면서 트럼프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거든요. 미국 우선주의라더니 웬 전쟁이냐는 거죠. 그런데도 트럼프는 당당합니다. 연설에서 결과적으로 내가 옳았다 하면서 이란을 더 압박하고 있죠. 심지어 다음 공격 대상을 쿠바로 지목하는 황당한 발언까지 했습니다. 전쟁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나토 국가들도 미국이 우리 허락 없이 벌인 일인데 우리가 왜 도와주냐 하며 선을 긋고 있어요. 트럼프는 이해되고 도움 안 주는 건 큰 실수다. 나중에 돈이나 내라 하며 으름장을 놓고 있죠. 동맹 체제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셈이에요. 결국 지금 중동 정세는 복잡한 수싸움의 극치입니다. 이란은 톨게이트비로 동을 챙기려 하고 후티는 의리를 지피면서도 살아남으려고 눈치를 보고 미국은 적은 병력으로 최대 효과를 내려다 내분만 겪고 있는 거죠. 이 아수라장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이건 진짜 초비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유 100%를 수입에 의존하잖아요. 홍해랑 호르무즈가 동시에 막히면 기름값이 배럴당 150달러를 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공포 섞인 전망이 나옵니다. 단순히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물류비가 뛰면 우리가 수입하는 모든 식자재와 생필품 가격이 줄줄이 인상됩니다. 안 그래도 힘든 고물가 시대에 에너지발 폭탄이 터지는 격이죠.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시험대에 오른 겁니다. 정부는 당분간 유가 보조금이나 공급망 다변화를 외치겠지만 근본적으로 중동의 문이 닫히면 방법이 없거든요. 주식시장도 이번 주 내내 요동칠 텐데 특히 트럼프가 시장 개장 시간에 맞춰 쏟아내는 발언 하나하나에 피가 마르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두 개의 해협을 아끼고 지상군 투입설까지 도는 지금, 과연 이 전쟁은 몇 주 안에 끝날까요? 아니면 우리 생활을 송두리째 바꿀 장기전일까요? 여러분은 이 거대한 도박의 결말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지금 미국의 앞마당인 쿠바 앞바다에 러시아 유조선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75만 배럴의 원유를 실은 이 배의 이름은 아너톨리 콜로드키논인데 이게 단순한 기름 배달이 아니거든요.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하느라 정신없는 틈을 타서 러시아가 대놓고 미국의 턱 밑까지 칼을 들이민 상황입니다. 오늘은 미국이 중동에 한눈 파는 사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어떤 발칙한 반전을 준비했는지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우선 상황 파악부터 해보죠. 지금 미국은 이란이랑 한 달 넘게 전쟁 중이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 무기도 부족해지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때 트럼프 대통령은 멀로 독트린이라고 해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꽉 잡겠다고 선언한 상태였습니다. 내 앞마당은 내가 지킨다 라고 큰 소리를 쳐놨는데 정작 이란이랑 싸우느라 앞마당인 쿠바를 비워두게 된 거죠. 근데 쿠바는 지금 상황이 정말 안 좋습니다. 미국의 봉쇄 조치 때문에 기름이랑 가스가 다 끊겨서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에너지 비축량이 바닥나서 국가 전체가 멈추기 직전인데 지난 1월 멕시코에서 기름 좀 받아온 게 마지막이었을 정도예요. 말 그대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쿠바에게 누군가 구원의 손길을 내민 겁니다. 그 손길의 주인공이 바로 러시아의 푸틴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제재를 받아왔잖아요. 그런데 최근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치솟고 미국이 고유가를 막으려고 러시아산 원유 제재를 슬쩍 완화해주면서 러시아의 숨통이 트였습니다. 푸틴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란과의 전쟁에 신경이 쏠린 미국을 도발하려는 전략이에요. 재밌는 건 이겁니다. 러시아 유조선이 러시아 항구를 떠나 쿠바로 가려면 반드시 영국 해협을 지나야 하거든요. 이때 러시아 군함이 유조선을 딱 붙어서 호위했습니다. 영국 해군도 무슨 일인가 싶어 48시간 동안 바짝 추적하며 감시했지만 공해상이라 강제로 막을 명분은 없었죠. 결국 유조선은 유유히 대서양을 건너 쿠바 해안 24km 지점까지 도착하는 데 성공합니다. 미 해안 경비대가 이 배를 발견하고 경비함 2척을 배치하긴 했지만 백악관에서 저지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란이랑 싸우기도 벅찬데 쿠바 앞바다에서 러시아 군함과 얽힌 유조선을 건드렸다가 제2의 전쟁이 터지는 건 피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러시아가 쿠바만 돕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소름 돋는 건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러시아가 이란에 드론 과외를 해주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을 써본 실전 경험을 이란에 다 전수해주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위성 정보까지 이란에 넘겨주고 있습니다. 미군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미군 함대가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실시간으로 찍어서 이란에 알려주는 거예요. 러시아의 위성 데이터 덕분에 이란은 미군의 레이더 시스템을 아주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게 된 거죠.
심지어 온라인에서도 러시아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이란이 인공지능으로 우리가 미군 폭격했다 같은 가짜 영상을 만들면 러시아 국영 매체들이 이걸 전 세계로 퍼뜨려줍니다. 사이버 선전전에서도 이란의 든든한 스피커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러시아가 이란의 뒤를 봐주고 있는 셈이죠. 러시아가 왜 이렇게까지 이란을 돕느냐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최근 러시아의 세력권이 전 세계에서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거든요. 지난 1월 미국이 러시아의 핵심 파트너였던 베네수엘라를 급습해와서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버렸습니다. 러시아가 수억 달러를 투자하고 무기도 팔던 곳인데 미국이 단숨에 원유 이권을 뺏어간 거죠. 이게 쿠바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붕괴로 쿠바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고 미국은 아예 쿠바 정권까지 엎어버리겠다고 시사하는 중입니다. 여기에 러시아의 뒷마당이라 불리던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마저 트럼프의 중재로 평화선언을 하며 러시아의 소나기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중동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14년간 러시아가 지켜줬던 시리아의 아시아드 독재 정권이 작년 말 반군에 의해 쫓겨났거든요. 러시아는 시리아의 타르투스 해군 기지 같은 핵심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 기지를 계속 쓸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진 겁니다. 전 세계에서 러시아의 아군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러시아에게 이번 이란 전쟁은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란 정권을 어떻게든 살려놔야 중동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견제할 발판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푸틴이 쿠바에 유조선을 보내고 이란에 드론 전술을 전수하는 건 그만큼 절박하다는 증거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뒷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러시아 특사가 미국 쪽 인사들을 만나서 은밀한 제안을 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미국아, 네가 우크라이나에 정보 주는 거 멈추면 우리도 이란에 정보 주는 거 멈출게 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과 우크라이나라는 두 개의 전쟁터를 놓고 러시아가 미국이랑 아주 고도의 밀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러시아는 지금 수혜자이자 설계자입니다. 유가 상승으로 돈 벌고 미국 앞마당인 쿠바에 깃발 꽂고 이란을 도와서 미국의 힘을 빼놓고 있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환장할 노릇이죠. 그런데 이 판을 흔드는 또 다른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미안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우리 전쟁이 아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뱉어낸 이 한마디에 우크라이나는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미국이 이란 전쟁 때문에 탄약이 부족해지니까 우크라이나에 주던 무기들을 중동으로 돌리겠다고 선언했거든요. 심지어 한 해를 지키는 페이트리엇 미사일조차 지원 목록에서 빠질 판입니다. 그동안 미국만 믿고 러시아랑 싸워왔는데 갑자기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힌 꼴이죠. 우리가 돕긴 했지만 수천 마일 떨어진 곳이라 우리랑 상관없다는 트럼프의 말은 우크라이나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유럽의 지원금도 헝가리 같은 나라들이 반대해서 막혀있는 상태고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제 각자 도생의 길을 찾아야만 하는 순간이 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미국이 안 도와줘? 그럼 내가 직접 한다 라며 중동으로 날아간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갑자기 무기 수혜국에서 수출국으로 변신을 시도한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뭘 팔 수 있냐고요? 바로 러시아랑 4년 동안 싸우면서 터득한 드론 사냥 기술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수만 대의 이란제 드론을 요격하면서 엄청난 노하우를 쌓았거든요. 이란 드론은 우리가 제일 잘 잡는다는 게 젤렌스키의 마케팅 포인트입니다. 지금 이란의 공격을 걱정하는 사우디, 카타르, UAE 같은 걸프국들에게 이 기술은 그야말로 가장 필요한 솔루션이었던 거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카타르와 사우디에 10년짜리 방위 협정을 맺었어요.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방공 전문가 200명을 현지에 파견해서 기술을 가르쳐주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주저하는 사이에 우크라이나가 중동 국가들의 안보 파트너 자리를 꿰차버린 거예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 우크라이나가 미국 의존도를 낮추면서 스스로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중동 국가들로부터 수십억 달러의 자금 지원을 약속받았고 부족한 에너지 문제까지 해결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미국이 우리 전쟁 아니야 라고 선을 긋자 우크라이나가 직접 중동이라는 큰 손을 잡고 독자 노선을 걷기 시작한 거죠. 물론 이게 위험하기도 합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자기들의 천적인 드론 방어 기술을 적국에 넘기니까 눈에 가시겠죠. 실제로 이란은 두바이에 있는 우크라이나 드론 시설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도 모자라 이제는 중동 전쟁의 한복판에 발을 들이게 된 셈이에요. 하지만 우크라이나에겐 선택지가 없습니다. 미국이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이제 우크라이나는 중국까지 손을 뻗고 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에 영향력이 있으니 중재 좀 해달라고 초청을 수락한 상태인데 이건 미국의 중재력을 더 이상 믿지 않겠다는 노골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우선 국제 유가가 가장 큰 걱정입니다. 러시아와 이란이 밀착하고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 기름값은 계속 요동칠 수밖에 없거든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는 국제 질서의 변화입니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내려놓고 자기 앞마당 지키기에만 급급해지면 우리 같은 동맹국들도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처럼 우리도 언젠가 각자 도생하라 하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니까요. 우리 안보 전략도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겁니다. 결국 지금의 혼돈은 누군가에겐 위기지만 누군가에겐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공백을 파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버림받을 위기에서 스스로 생존법을 찾아내고 있죠.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이 거대한 체스판에서 절대적인 영원한 아군도 적군도 없다는 냉혹한 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미국이 중동에 정신 파는 사이 벌어지고 있는 이 조용한 반전들, 앞으로 국제 정세를 어떻게 뒤흔들게 될까요? 러시아의 쿠바행 유조선과 우크라이나의 중동 방위협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트럼프의 이란 지상전, 이제 단순한 엄포가 아닙니다. 지금 중동 바다에는 미 해병대와 파리 공수사단 같은 정예부대들이 속속 집결하고 있거든요. 협상 안 하면 섬을 통째로 먹어버리겠다는 소리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과연 트럼프는 진짜로 방아쇠를 당길까요? 아니면 역대급 블러핑일까요? 사실 처음엔 공준전으로 끝낼 줄 알았거든요. AI랑 드론으로 뼈 때리는 타격만 하면 이란이 금방 항복할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딱 잠가버리고 버티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 비행기만 날려서는 답이 안 나오네 싶은 상황이 된 거예요. 결국 유전을 직접 털러가야 하는 지상전 카드를 만지작거리게 된 겁니다. 여기서 핵심 타겟은 하르그 섬입니다. 이란 원유 수출의 90%가 여기서 나가거든요. 쉽게 말해 이란의 현금 인출기인데 여기만 딱 점령하면 이란 정권의 숨통을 단번에 끊을 수 있다는 계산이에요. 트럼프는 매우 쉽게 점령할 수 있다며 자신만만해하고 있지만 전문가들 표정은 지금 사색이 되어 있습니다. 이란의 반응요? 진짜 살벌합니다. 미군이 발을 들이는 순간 페르시아만 상어떼의 먹잇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거든요. 이건 그냥 말싸움이 아니라 지상군이 들어오는 순간 늪에 빠뜨리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어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트럼프는 왜 이 무시무시한 도박을 고민하고 있는 걸까요? 트럼프의 논리는 명쾌합니다. 전쟁을 빨리 끝내려면 확실한 전리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전리품이 바로 이란의 농축 우라늄 450kg입니다.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이걸 확 뺏어오면 트럼프는 내가 전 세계를 핵 위협에서 구했다라고 당당하게 승리 선언을 할 수 있거든요. 정치적으로는 이보다 완벽한 엔딩이 없죠. 또 하나는 길뚫기 전략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이란이 알박기 해놓은 섬 7개가 있거든요. 여기를 미군 지상군이 하나씩 점령해서 아치형 방어선을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봉쇄됐던 원유 수송로가 다시 뚫리고 유가는 안정되겠죠. 트럼프에게 유가는 곧 자신의 지지율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쉽게 말해 이란의 대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금골을 타러 오겠다는 계획인 거예요. 트럼프는 지금 딱 2달만 고생해서 확실히 조져놓고 나오자 하는 단기 결전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베트남이나 아프간처럼 10년, 20년씩 끄는 전쟁은 절대 안 한다는 게 트럼프의 확고한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중동에 집결한 미군이 대략 5만 명 정도로 늘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군 전문가들은 이게 턱없이 부족하다고 난리예요. 옛날 걸프전 때는 43만 명을, 이라크전 때는 25만 명을 쏟아부었거든요. 이란은 인구만 9천만 명에 땅덩어리도 거대한 국가인데 고작 이 정도 인원으로 들어갔다가 오히려 포위당해서 미군 전체가 인질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트럼프의 밤잠을 설치게 하는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이란이 가진 최고의 무기는 미사일도 핵도 아닙니다. 바로 지리 그 자체예요. 국도 대부분이 험준한 산맥이고 핵시설은 그 깊은 동굴 속에 숨겨져 있거든요. 아무리 AI가 똑똑해도 산을 평지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지상군이 들어가는 순간 이 험한 지형에서 이란군의 게릴라전에 녹아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하르그섬 점령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점령하는 건 쉬울지 몰라도 거기서 버티는 게 지옥이거든요. 섬이 본토랑 너무 가까워서 이란이 미사일이랑 드론을 쏟아부으면 점령하고 있는 미군 자체가 거대한 인질이 되어버리는 셈이죠. 전문가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미군이 이란 땅에 발을 들이는 순간 이건 스마트한 전쟁이 아니라 피 튀기는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될 확률이 99%입니다. 더 큰 문제는 트럼프의 집안에서 터졌습니다.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던 마가 세력들 사이에서 이거 우리 전쟁 맞아? 라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미국 우선주의라면서 왜 남의 나라 땅에 우리 아들, 딸들을 보내냐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죠. 트럼프의 책사였던 스티브 배널리나 맷 게이츠 같은 측근들까지 지상전은 오판이다 라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해 나오고 나섰습니다. 지상군 투입해서 기름값 더 오르고 식료품값 뛰면 트럼프의 정치적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트럼프 자책인 마라라고 인근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패배했습니다. 민심이 예사롭지 않다는 거예요.
이란의 옆급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사우디에 있는 미군 기지가 이란 드론에 뚫려서 조기 경보기 같은 핵심 자산들이 박살났죠. 미군 방공망 100% 믿을 게 못 되네 라는 사실이 증명된 거예요. 지상군이 투입됐을 때 이런 드론 공격이 쏟아지면 미군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게다가 농축 우라늄 탈취 작전은 거의 미션 임파서블 수준입니다. 450kg이나 되는 방사성 물질을 전투 중에 굴착기로 판에서 들고 나온다? 이건 군사작전이라기보다는 도박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의 냉정한 평가예요. 실패하는 순간 트럼프의 권위는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이란은 우리는 잃을 게 없다 하며 NPT, 핵 확산 금지 조약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건드리면 진짜 핵 개발하겠다는 건데 이건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거든요. 지상전으로 핵을 막으려다 오히려 핵 개발에 명분만 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동맹국들도 차갑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은 지상전은 불법적이고 불필요하다라며 선을 긋고 있어요. 미국 혼자서 독박 쓰고 전쟁하라는 거죠. 만약 전쟁이 길어지면 미국 경제는 베트남전 때처럼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에게는 정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인 거예요. 이상한 점 못 느끼셨나요? 트럼프는 계속 승리를 외치는데 정작 행동은 조심스럽습니다. 5일 유엔이 한 달 중단이니 시간을 끄는 이유도 사실 지상군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일 거예요. 안 하자니 체면이 안 서고 하자니 뒷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트럼프는 지금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는 겁니다. 나 진짜 지상군 보낸다? 진짜 쳐들어간다! 라고 소리 지르면서 이란이 먼저 백기 들고 협상장에 나오길 기다리는 거죠. 하지만 이란도 트럼프의 속마음을 읽었는지 쉽게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주 큰 상관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중동에 병력을 쏟아부으면서 한반도 안보에 구멍이 생기고 있거든요. 당장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미사일 같은 핵심 방어 자산들이 중동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미국이 중동 지산전에 발이 묶이면 아시아는 자연스럽게 뒷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 미국이 우리 지켜줄 여력이 없어지는 상황이 오는 거죠.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이 전쟁터가 되면 우리 기름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을 겁니다. 안보 공백에 경제적 타격까지 우리에겐 최악의 시나리오죠. 결국 우리는 미국이 중동에서 빨리 발을 빼길 기도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지상전의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그 희망은 사라지게 되죠. 중동의 평화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이 전쟁의 향방을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트럼프는 과연 지상전을 할까요? 아니면 극적인 협상을 이끌어낼까요? 확실한 건 그 결정 하나에 우리 한국의 안보와 경제도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피살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전 세계가 벌벌 떨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란 군부는 지금 입꼬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루에만 원유 수출로 무려 2,100억 원씩 챙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전쟁이 터졌는데 지갑은 더 두꺼워지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은 뭘까요? 자, 일단 배경부터 짚어보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고 자신만만해하고 있는데 실상은 좀 다릅니다. 이란에 실권을 쥐고 있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 IRGC가 오히려 이번 전쟁을 계기로 권력을 더 꽉 쥐게 됐거든요. 겉으로는 해협이 막혀서 망할 것 같은데 속으로는 어라 기름값이 오르네 하면서 웃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실 이란은 지난 40년 동안 그냥 놀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로 서방 국가들한테 워낙 두들겨 맞다 보니 웬만한 매에는 끄떡도 안 하는 몸을 만들어놨거든요. 이걸 이란에서는 저항 경제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너희가 아무리 막아봐라 우리는 우리끼리 다 해먹는다는 일종의 생존 근육을 키워온 셈이에요. 특히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을 겪으면서 이란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한 곳만 터지면 나라 전체가 마비된다는 공포를 배운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국가 기반 시설을 한 곳에 몰아넣지 않고 전국의 잘개 쪽에서 흩어놨어요. 발전소 수백 개를 분산 배치한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한 군데 폭격당해도 다른 쪽은 멀쩡하게 돌아가게 설계한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입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다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이란의 원유 수출량은 오히려 전쟁 전보다 늘었습니다. 하루에 최대 180만 배럴을 팔아치우고 있는데 이게 작년 평균보다 더 많아요. 심지어 전쟁 때문에 기름값이 껑충 뛰었죠. 그러니까 파는 양은 늘고 가격은 비싸졌으니 그야말로 노다지를 캐고 있는 겁니다.
아니 길목이 막혔는데 어떻게 기름을 팔아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란의 꼼수 경제거든요. 얘네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서방의 금융망을 우회하는 법을 마스터했습니다. 원유를 주고 대신 식량이나 기계를 받아오는 물물 교환 방식을 아주 일상적으로 써요. 돈의 흐름을 추적하기 어렵게 만드는 일종의 그림자 무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돈이 다 어디로 가느냐는 거예요. 바로 이슬람 혁명 수비대, 즉 IRGC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이란은 지배층마다 판매할 수 있는 원유 쿼터를 할당받는 독특한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 지배층의 대부분이 군부 세력이에요. 결국 전쟁이 길어질수록 국제 유가가 오를수록 이란 군부의 권력 자금은 더 빵빵해지는 기괴한 구조가 완성된 거죠.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이란 의회는 지금 통행료 거간까지 만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배 한 척당 최대 200만 달러를 받겠다는 건데 1년에 150조 원을 그냥 앉아서 벌게 됩니다. 국제법이고 뭐고 일단 내 집 앞마당 지나가려면 돈 내놔 라고 배짱을 튕기고 있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는 전략이죠. 에이, 그래도 전쟁 중인데 공장들은 다 멈췄겠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이란은 생각보다 제조업 기반이 탄탄해요. 다른 중동 산유국들이 기름만 팔아서 먹고 살 때 이란은 제재 때문에 강제로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의약품을 직접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테헤란의 슈퍼마켓 진열대가 지금도 꽉 차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수입 대체 산업 덕분입니다. 심지어 이란은 기름 말고도 벌어들이는 돈이 꽤 짭짤합니다. 대표적인 게 철강이죠. 1년에 철강 수출로만 10조 원을 벌어들이는 궤도에 올라와 있거든요. 석유 외에도 금속, 화학, 식품 수출로 매달 2, 3조 원 가까이 챙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석유만 막는다고 해서 이란 경제가 한순간에 셧다운될 정도로 허약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걸 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숨통을 조이려고 때리고 있는데 그 충격이 오히려 이란의 저항 경제라는 근육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는 꼴이니까요. 이란 전직 관료들은 전쟁이 1년 더 가도 버틸 회복력이 있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란 정권은 지금 두 가지 무기를 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전 세계를 인질로 잡은 호르무즈 해협이고 다른 하나는 40년 동안 다져온 자급자족 맷집이죠. 이 두 개가 합쳐지니까 외부에서 아무리 압박을 가해도 어디 한번 계속해봐 라며 버틸 수 있는 논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냥 좋은 건 아닙니다. 정권이랑 군부는 배불리고 있을진 몰라도 이란 군민들의 삶은 그야말로 지옥이거든요. 지금 이란 내부의 인터넷 접속률이 몇 %인지 아세요? 단 1%입니다. 전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채 고립된 거예요. 정보가 막히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른 채 공포에 떨고 있는 거죠. 사망자 수도 벌써 3,000명을 넘었고 집을 잃은 이재민은 400만 명에 달합니다. 폭격으로 부서진 민간 건물만 8만 채가 넘어요. 정권은 우리는 건재하다라고 홍보하지만 정작 그 건재함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들의 희생을 갈아 넣는 겁니다. 전형적인 위정자들의 전쟁, 서민들의 고통 공식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이 저항 경제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식량이에요. 이란이 80%를 자급자족한다고 큰 소리는 치지만 핵심 곡물이나 식용유 원료는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거든요. 그런데 이 물자들이 보통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느냐? 바로 아랍에미레이트를 경유해서 들어옵니다. 문제는 이란이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와 굉장히 관계가 나쁘다는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주변국들의 물류 경로까지 다 꼬여버렸거든요. 자칫 잘못해서 이 경로에 완전히 끊기면 이란은 기름은 많아도 당장 먹을 쌀이나 사료가 부족해지는 심각한 병목 현상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맷집도 배가 고프면 소용없으니까요. 또 하나, 미국과 이스라엘의 타격 목표가 바뀌고 있다는 것도 큰 변수입니다. 예전에는 군사시설만 때렸다면 이제는 철강 공장이나 발전소 같은 핵심 인프라를 정조준하고 있어요. 이란의 자랑인 비석유 수출의 핵심인 철강 산업이 무너지면 외화 수입이 반토막 나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전문가들은 이란이 지금 버티기는 잘하고 있지만 성장은 불가능한 상태라고 진단합니다. 전쟁이 끝나더라도 무너진 인프라를 복구하고 경제를 다시 일으키려면 최소 10년 이상은 후퇴할 거라는 분석이에요. 당장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나라의 미래를 통째로 저당 잡히고 있는 셈이죠. 이 상황 좀 못 느끼었나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돈줄을 꽉 쥐면 정권이 금방 무너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경제가 힘들어지니까 대화로 문제를 풀자는 원건한 사람들은 힘을 잃었고요. 오히려 전쟁에서 이겨내자라고 주장하는 군부 세력이 나라의 모든 돈과 자원을 독점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압박을 하면 할수록 이란 정권의 권력은 군부를 중심으로 더 단단하게 뭉쳐버린 거예요. 결국 이란의 저항 경제는 승리하기 위한 경제가 아니라 죽지 않기 위한 경제인 거예요. 정권 유지라는 한 가지 목표 하나를 위해 민간 경제를 완전히 잠식하고 국민들의 인터넷까지 끊어가며 버티는 이 처절한 생존 게임. 과연 이 게임의 끝에 남는 건 무엇일까요? 이란 사태는 돈과 권력이 아주 지저분한 인면을 보여줍니다. 누구는 폭탄이 터지는 와중에 하루에 수천억 원을 벌고 누구는 한 끼 식사를 걱정하며 어둠 속에 갇혀있죠. 국제정세라는 게 단순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누가 이득을 보느냐의 싸움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과연 이란의 저항 경제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you
호르무즈 해협이 닫힌 채로 종전해도 상관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전달한 이 한마디가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인류의 젖줄인 기름길이 막히든 말든 미국은 볼일 다 봤으니 철수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출구 전략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라는 실력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선박당 최대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8억 원을 내라는 건데 이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죠. 하지만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은 아예 통과 금지라며 해협의 주도권을 완전히 틀어쥐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은 왜 이 상황을 방치하려는 걸까요? 핵심은 미국의 에너지 자립에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거든요. 즉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유가가 치솟아도 미국은 버틸 힘이 있고 오히려 비싼 값에 자국 석유를 팔 수 있는 에너지 패권을 쥐게 되는 구조인 겁니다. 미 행정부의 판단은 명확합니다. 이미 이란의 방공망 80%를 파괴했고 핵시설과 탄약고를 초토화했으니 군사적 목표는 달성했다는 거죠. 해협 개방을 위해 4-6주라는 작전 기한을 넘겨가며 늪에 빠지느니 필요한 것만 챙기고 빠지는 게 미국 국익에 훨씬 유리하다는 계산입니다. 재밌는 건 이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전쟁 비용을 걸프국들에게 떠넘길 준비를 하고 있어요. 미 국방부가 백악관에 요청한 치과 예산만 무려 2천억 달러, 우리 돈 300조 원이 넘습니다. 이걸 미국 세금으로 감당하는 대신 수혜국인 사우디, UAE, 쿠웨이트에 분담시키겠다는 거죠. 이게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1991년 걸프전 당시 미국은 전체 전쟁 비용 약 610억 달러 중 고작 70억 달러만 부담했거든요. 나머지는 일본, 독일 그리고 걸프 국가들이 나눠냈습니다. 트럼프는 그때의 성공 방정식을 2026년 이란 전쟁에도 그대로 적용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좀 다릅니다. 걸프전은 유엔의 결의가 있었지만 이번 전쟁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제 타격으로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유럽 동맹국들이 우리는 이 명분 없는 전쟁에 동참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잖아요. 실제로 스페인은 미군기의 연공 통과를 전면 불허했고 이탈리아는 시칠리아 공군기지 사용을 거절했습니다. 프랑스 역시 중동 방어는 돕겠지만 이란 공격엔 우리 기지를 쓰지 마라 하며 선을 그었죠. 폴란드는 심지어 자기네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중동으로 보내라는 미국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우리가 지켜주는데 영공조차 안 빌려줘? 그렇다면 나토도 재검토하겠다는 거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동맹은 상호 이익이 되어야지 일방통행이 돼서는 안 된다며 유럽과의 안보동맹 파기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 목표의 절반밖에 안 왔다며 더 강경합니다. 미국이 발을 빼더라도 이란의 미사일, 드론 재생산 능력까지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심산이죠. 미국은 조기 종전을 원하지만 이스라엘은 끝을 보려 하는 미묘한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UAE 같은 중동 우방국들은 그야말로 맨빙 상태입니다. 돈은 돈대로 내야 하는데 정작 미국이 해협 개방도 안 해주고 떠나버리면 이란의 보복을 오롯이 감당해야 하거든요. 미국의 안보 우산이 이제는 유료화가 되는 것도 모자라 구멍까지 났다는 비판이 터져나옵니다. 결국 이 상황이 길어지면 전 세계는 에너지 대란에 직면합니다. 영국은 벌써 항공유 부족으로 비행기가 못 들 지경이죠. 트럼프는 용기 내서 직접 해협 가서 가져오라고 조롱하듯 말하지만 이건 사실상 전 세계 동맹국들에게 자강을 강요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란 정권 교체는 이미 달성했다고 주장하는 논리도 흥미롭습니다. 실제 지도부를 바꾼 게 아니라 이란의 군사력을 무력화해서 이제 쟤네는 우리한테 대들 힘이 없으니 예전의 이란이 아니다라고 정의해버린 거죠. 지극히 트럼프다운 실용적인 해석입니다. 물론 미 국방부는 여전히 신중합니다. 향후 며칠이 결정적이라며 이란이 합의하지 않으면 더 강도 높은 타격을 가할 준비를 마쳤다고 경고하고 있거든요. 종전을 말하면서도 한 손에는 더 큰 벙커버스터를 들고 있는 양면 전술인 셈입니다. 결국 지금 상황은 창과 방패의 싸움을 넘어선 폭탄 돌리기 양상입니다. 미국은 전쟁 비용과 해협 관리 책임을 동맹에 떠넘기려 하고 이란은 길목을 틀어지고 통행료를 뜯어내려 하죠. 그 사이에 낀 전 세계 경제는 유가 폭당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무서운 건 안보의 유료화입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도 돕지 않겠다는 트럼프의 논리가 한반도 방위비 분담금이나 주한미군 문제로 이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거든요. 동맹을 비용과 편익으로만 따지는 시대가 온 겁니다. 주목해야 할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백악관이 공식 발표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관련해서 대국민 연설을 한답니다.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저녁 9시,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여기서 종전 선언을 할지 아니면 더 큰 폭탄을 던질지
전 세계가 숨죽이고 있습니다. 이번 연설에서 트럼프가 종전선언과 함께 동맹국들의 비용 분담을 공식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은 할 만큼 했으니 이제 세계 경제는 세계가 지켜라 라는 식의 고립주의 선언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해결하지 않고 떠나는 건 전 세계 경제에 시한폭탄을 남겨두는 것과 같다고요. 이란이 통행료로 벌어들인 돈으로 다시 군사력을 회복한다면 이 전쟁은 끝난 게 아니라 잠시 멈춘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건 팍스 아메리카나, 즉 미국의 평화 질서가 무너지는 과정입니다. 미국이 더 이상 공공재인 안전과 항해의 자유를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의 호르무즈 발빼기, 여러분은 이게 현명한 출구 전략이라고 보시나요? 앞으로 유가와 국제 정세가 어떻게 요동칠지 정말 눈을 뗄 수가 없겠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한 달 만에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핵심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무섭습니다. 우리는 압도적으로 이겼고 이란을 가루로 만들었으니 이제 볼일 끝났다는 선언이죠. 그런데 이상하죠? 다 이겼다면서 종전 선언은 안 합니다. 대신 동맹국들한테 너희는 알아서 살아남아라는 폭탄 발언을 던졌어요. 이게 우리 한국의 지갑과 안보를 어떻게 직격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연설의 시작은 전형적인 트럼프식 셀프 칭찬이었습니다. 단 32일 만에 이란의 해군, 공군, 방공망을 괴멸시켰다고 자랑했거든요. 1차 대전, 2차 대전, 심지어 한국전쟁까지 끌어와서 역대 어떤 전쟁보다 빠르고 가성비 좋게 승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역대급 전쟁 영웅이라는 이미지를 전 세계 그리고 표심을 쥔 미국 국민에게 각인시키려는 정치적 쇼맨십인 거죠. 트럼프가 이번에 확실히 선을 그은 게 있어요. 이번 전쟁의 목표는 이란 정권을 무너뜨리는 레짐 체인지가 아니라 오직 이란의 핵 능력 제거였다는 겁니다. 과거 오바마 정부의 핵협정을 쓰레기라고 비난하면서 자기는 주먹으로 이란의 핵시설을 때려 부숴서 미국 후손들의 안전을 지켰다는 논리예요. 결국 자기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자,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다 이겼다면서 왜 종전이라는 단어는 아끼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종전은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상대가 있는 협상이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란이랑 도장 찍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란은 얻어맞긴 했지만 여전히 도끼가 서려 있고 반격할 힘도 남았을지 모릅니다. 법적인 휴전 협상이 없으니 승리라고 우기면서도 끝은 못 내는 거죠. 또 다른 이유는 미국 국내법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 딱 60일까지만 전쟁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4월 27일쯤입니다. 그때까지는 내가 이란을 제압해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고 있다는 뉴스를 매일 뿌리며 지지층을 결집해야 합니다. 의회에 손 안 벌리고 이겼다는 성적표를 들고 중간 선거로 달려가려는 속셈이죠. 트럼프는 아주 영리하게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다시 핵 만지작거리면 언제든 돌아와서 또 때리겠다고 했거든요. 지금 완전히 끝내버리면 나중에 다시 공격할 때 절차가 복잡해지니까 군사적 압박의 끈을 팽팽하게 쥐고 있는 겁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이죠. 언제 또 폭탄이 날아올지 모르니까요. 이번 연설에서 우리 가슴을 철렁하게 만든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문제예요. 트럼프는 미국은 이제 기름이 넘쳐나는 나라라 거기 안 써도 된다고 대놓고 말했습니다. 사우디보다 기름 더 많이 캐니까 중동 기름길 막히든 말든 미국 경제는 끄떡없다는 자신감이죠. 이게 왜 무섭냐고요? 쉽게 말해 기름 수입하는 너희가 직접 지켜라는 겁니다. 한국, 일본, 유럽 같은 나라들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우리가 공짜로 지켜주던 시대는 끝났다. 기름길 소중하면 니네 군대 보내고 돈 써라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들이댄 겁니다. 미국이 쥐고 있던 통제권을 놓겠다는 건데 이건 동맹국들에게는 재앙에 가깝습니다. 트럼프의 뒤끝은 여기서 폭발합니다. 참수작전 같은 군사작전 할 때 한국, 일본, 나토 동맹국들이 적극적으로 안 도와줬다고 콕 집어서 불만을 터뜨렸어요. 절대 잊지 않겠다는 무시무시한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게 단순히 서운하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앞으로 있을 모든 협상에서 너네 그때 우리 배신했지? 라며 지렛대로 쓰겠다는 예고편입니다. 특히 한국이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안보에서 안 도왔으니 경제에서 내놔라는 논리죠. 미국 무역대표부는 벌써 한국의 AI, 철강, 농산물을 무역 장벽으로 지목했습니다. 기름길 지키기 싫으면 우리 물건 무관세로 사고 니네 물건엔 관세 더 내라는 억지 논리를 펴며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란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진 않아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위완화나 코인으로 받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게 만약 현실화되면 이란은 석유 파는 것보다 통행료로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어요. 트럼프가 이란을 때려줬더니 오히려 이란이 통행료 사냥꾼으로 변신할 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위완화로 통행료를 받으면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지만 결과적으로는 달러 패권을 스스로 흔드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처럼 달러 기반 경제를 가진 나라는 환율부터 물가까지 엄청난 혼란에 빠질 리스크가 생겼죠. 안보 상황은 더 심각해요. 영국 채텀하우스 같은 싱크탱크들은 이제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핵우산을 못 믿게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핵 없는 이란은 저렇게 얻어맞는데 핵 가진 북한은 미국도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걸 보면서 우리도 자체 핵무장 해야 하는 거 아냐? 라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거든요. 실제로 최근 성주에 있던 사드 장비 일부가 중동으로 옮겨졌다는 소식이 들렸죠. 안보보다 미국의 전쟁이 우선이라는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동맹 찾고 급하면 장비 빼가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이 정말 끝까지 우리를 지켜줄까라는 근본적인 의구심이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와중에 옆나라 일본은 참 영리하게 움직이고 있죠. 미국에 투자 폭탄을 던지며 트럼프 환심을 사는 동시에 이란과도 개별 협상을 진행 중이거든요. 양다리를 걸쳐서 자기네 배만 안전하게 통과시키려는 전략이죠. 우리나라는 미국 눈치 보느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에 일본만 실속 챙길지도 모릅니다. 트럼프의 속내는 결국 우리 기름 사라 아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 위험하면 비싸더라도 안전한 미국산 석유를 쓰라는 일종의 강매죠. 에너지 공급망을 완전히 미국 중심으로 재편해서 동맹국들을 에너지 인질로 접겠다는 거대한 야욕이 숨어 있습니다. 안보를 빌미로 장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가 알던 자유무역 시대가 끝났음을 보여줍니다. 트럼프에게 동맹은 가치를 공유하는 친구가 아니라 이익을 계산해야 하는 비즈니스 파트너일 뿐입니다. 안보를 지렛대 삼아 경제적 양보를 얻어내는 이 지독한 실리 게임이 뉴노멀이 된 겁니다. 한편 이란의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미국 국민에게 편지를 보내며 심리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대감이 없다. 이 전쟁은 무의미하다 하며 감성에 호소하죠. 미국 내 반전 여론을 자극해서 트럼프의 발목을 잡으려는 건데 이게 먹혀들면 트럼프의 조급함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이 핵합의 안 하면 석기 시대로 돌려놓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전기를 아예 못 쓰게 인프라를 다 부셔버리겠다는 거예요. 벼랑 끝 전략입니다. 항복 안 하면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건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가 폭등과 물류대란은 고스란히 동맹국들의 몫이 됩니다. 우린 억울하죠. 작년에 미국에 수백조 원 투자하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는 투자는 투자고 전쟁 안도한 건 별개라며 선을 긋습니다. 고마워하기는커녕 우리를 압박하는 모습에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투자라는 거대한 카드를 던졌는데도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훨씬 더 정교한 협상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요구에는 어떻게 대응할지, 우리나라는 어떻게 지켜낼지 치밀한 시나리오를 짜야 할 때입니다. 트럼프가 강조한 이 2-3주가 골든타임입니다. 이란이 진짜 항복할지 아니면 끝까지 버티면 유가를 흔들지 지켜봐야 합니다. 이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 물가와 환율이 요동칠 텐데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결국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미국은 이제 너희를 무조건 지켜주지 않는다. 냉혹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누렸던 미국이라는 방패가 이제는 비싼 청구서가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힘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란을 석기 시대로 돌려놓겠다는 트럼프의 호언장담이 과연 우리에게는 평화를 줄까요? 아니면 감당 못할 계산서를 줄까요? 앞으로의 2-3주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은 트럼프의 이번 연설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5,300만 원짜리 드론 한 대 잡으려고 40억 원짜리 미사일을 쏩니다. 이게 지금 중동 전쟁터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라니까요. 미국이 이번 이란과의 충돌 초기 단 4일 동안 드론과 미사일을 막느라 쓴 돈만 무려 7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1,000원짜리 파리를 잡으려고 10만 원짜리 파리채를 휘두르는 셈인데 이건 아무리 부자 미국이라도 버틸 수 없는 장사거든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자폭 드론이라는 녀석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전쟁하면 비싼 전투기가 떠올랐지만 이제는 이 가성비 깡패들이 판을 흔들고 있어요. 이란이 만든 샤헤드 136 같은 드론은 한 대에 5천만 원 정도면 만드는데 성능은 아주 치명적이죠. GPS 달고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서 목표물을 그대로 들이받아 버리니까요. 더 무서운 건 이 드론들이 벌떼처럼 몰려온다는 겁니다. 수십 대를 한꺼번에 날려보내면 아무리 비싼 방공망이라도 버티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레이더에는 새떼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공격해오니 대응하기가 까다롭죠. 게다가 워낙 싸니까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한두 대만 맞아라 라는 심정으로 마구 뿌릴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전쟁의 문법이 아예 바뀌어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누가 더 비싸고 강력한 무기를 가졌냐의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누가 더 싸게 많이 던질 수 있냐의 싸움이 된 거죠. 이걸 비대칭 전쟁이라고 부르는데요. 수조 원짜리 항공모함이 수천만 원짜리 드론 공격에 벌벌 떨어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세계 최강 미군이 어떻게 대응했느냐? 자존심 다 버리고 적국의 무기를 참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군이 최근 실전에 투입한 루카스라는 드론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 이란의 샤헤드 136을 모델로 삼아 만든 겁니다. 미국 국방부가 이란 드론의 효율성이 좋다고 판단해서 비슷한 방식의 복제 모델을 개발한 거죠. 미국이 만든 이 루카스 드론, 가격도 이란제랑 비슷한 5천만 원 수준입니다. 미국이 첨단 기술만 고집하던 관행을 깨고 가성비를 선택한 거예요. 물론 속에는 미국의 고성능 AI와 자율주행 기술이 녹아 있습니다. 통신이 끊겨도 AI가 스스로 목표를 찾아가고 스타링크를 통해 지구 반대편에서도 조종할 수 있죠. 겉은 비슷해도 속은 진짜 미국산 보복 무기인 셈입니다. 재미있는 건 이제 미사일도 저렴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미국 텍사스의 스타트업 퍼시어스 디펜스는 길이 38cm짜리 마이크로 미사일을 만들고 있는데요. 가격이 한 발에 단돈 15만 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요격 미사일 한 발이 수억 원을 넘는 걸 생각하면 이건 거의 혁명적인 가격이죠. 에스토니아의 프랑켄부르크 테크놀로지가 내놓은 청사진도 기가 막힙니다. 지금 개발 중인 이 미사일은 시속 960km로 날아가는데 핵심은 제작 시간이에요. 복잡한 수작업을 다 걷어내고 단 몇 시간 만에 뚝딱 조립할 수 있게 설계 중이거든요. 비싼 전용 부품 대신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흔한 부품들을 써서 단가를 낮추겠다는 계산입니다. 유럽의 방산 거물 MBDA나 스웨덴의 사브 같은 대기업들도 이 저가형 미사일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3D 프린팅 기술과 AI 설계를 동원해서 제조 공정을 극단적으로 단순화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정교하게 깎아 만들던 무기를 이제는 공장에서 붕어빵 찍듯이 하겠다는 거죠. 왜냐고요? 그래야 드론 벌떼를 수량으로 맞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죠. 우리가 아는 그 비싼 사드나 패트리어트는 뭐하고 있냐 하는 건데요. 사실 얘네들은 드론을 잡기엔 너무 오버스펙입니다. 사드는 고도 40km 이상의 아주 높은 곳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잡으려고 만든 무기거든요. 그런데 드론은 보통 고도 1km 이하 아주 낮게 날아옵니다. 사드 입형에서는 발밑으로 기어가는 벌레를 잡아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사드 레이더는 하늘 위를 보게 설계돼 있어서 낮게 날아오는 드론을 탐지하기도 어렵죠. 설령 탐지한다 해도 5천만 원짜리 드론 잡으려고 수십억 원짜리 미사일을 쏘는 건 경제적으로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쉽게 말해 파리 한 마리 잡겠다고 명품 다이아몬드 파리채를 휘두르는 격이에요. 파리는 잡겠지만 파리채가 부서지면 손해가 막심하잖아요. 그래서 등장한 게 뱀파리어 같은 시스템입니다. 이건 트럭 뒤에 실을 수 있는 이동식 요격 장치인데요. 한 발당 3-4천만 원 정도 하는 유도 로켓을 쏩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드론이랑 1대1로 맞짱을 떠도 수지타산이 맞거든요. 비싼 미사일을 아끼면서도 드론만 쏙쏙 골라잡는 실속형 수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미사일만 싸게 만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아무리 싸도 결국 한 번 쏘면 끝인 소모품이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쏘고 나면 충전만 하면 되는 무기들이 연구 중입니다. 바로 레이저 무기입니다. 영국이 개발 중인 드래곤 파이어는 한 발 쏘는 비용이 단돈 2만 원도 안 됩니다. 기가 막히죠? 커피 몇 잔 값으로 드론 한 대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레이저 무기는 탄약 제한도 없어서 전력만 계속 공급되면 무한정 쏠 수 있죠. 하지만 이게 마냥 완벽한 건 아닙니다. 안개나 비가 오면 위력이 확 떨어지고 렌즈가 오염되면 악조단점이란 단점이 있거든요. 아직은 맑은 날 전용 무기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가형 미사일과 드론 요격기가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또 다른 아이디어는 드론으로 드론을 잡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개발한 스팅이라는 요격 드론이 대표적인데요. 이 드론은 적의 자폭 드론을 발견하면 그대로 가서 들이받아 버립니다. 대당 제작 단가가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예요. 5천만 원짜리 샤헤드 드론을 100만 원짜리 요격 드론으로 잡는다? 이건 방해하는 쪽이 압도적으로 이득을 보는 장사죠. 실제로 이 스팅 드론은 요격 성공률이 90%에 달할 정도로 성능이 점검됐습니다. 심지어 3D 프린팅으로 본체를 찍어내서 대량 생산도 쉽죠. 이제 전쟁터는 누가 더 똑똑한 AI를 가진 싼 드론을 더 많이 보유했느냐의 싸움터가 된 겁니다. 싸고 좋은 무기는 없다는 격언이 이제는 싸고 많은 무기가 최고다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변화는 군 지휘부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지금까지는 수십 년 동안 더 정밀하게, 더 강력하게만 외치며 무기를 개발해왔는데 갑자기 더 허술해도 좋으니 싸게 많이 만들어라는 주문이 내려오니까 입장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무기 개발의 패러다임이 자체가 완전히 뒤집히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AI까지 가세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이제는 사람이 조종하지 않아도 드론들이 스스로 표적을 인식해서 공격하는 자율살상 무기가 등장하고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AI 컴퓨터를 소형화해서 드론에 탑재하는 건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효율성을 따지는 전쟁 당사자들에게는 이보다 매력적인 수단이 없겠죠. 그런데 이런 가성비 무기 경쟁이 위험한 이유도 있습니다. 무기 가격이 낮아진다는 건 누구나 쉽게 무기를 가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국타뿐만 아니라 테러 단체나 반군들도 이제 수천만 원만 있으면 정규군 못지않은 타격력을 갖출 수 있게 된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분쟁이 더 자주, 더 저렴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죠. 심지어 레이더망도 변하고 있습니다. 비싼 레이더는 작은 드론을 잘 못 잡으니까 아예 드론의 소리를 듣고 위치를 파악하는 청음 센서나 조류 탐지용 레이더를 개조해서 쓰는 식이죠. 무기만 싸지는 게 아니라 그 무기를 찾아내고 막는 모든 시스템이 가성비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결론으로 향합니다. 미래의 전쟁은 무인 전쟁이 될 거라는 사실이죠. 드론뿐만 아니라 무인 전탕, 무인 야포, 심지어 로봇 병사까지 도입되는 건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이제는 병사의 숙련도보다 그 무기를 운용하는 소프트웨어와 AI의 알고리즘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겁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세계 최초로 무인 전력 사령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드론과 무인 기계들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군부대죠. 기존의 육해 공군과는 완전히 다른 체계입니다. 미국과 유럽 강대국들도 이 사례를 보며 앞다투어 조직 개편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군대는 병사의 수가 아니라 드론의 수로 강함을 증명하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일들이 현실이 된 겁니다. 수천 대의 드론이 하늘을 뒤덮고 AI가 알아서 타깃을 정하며 레이저빔이 번쩍이는 전쟁터. 이게 더 이상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장 오늘 뉴스에 나오는 전쟁터의 모습입니다. 가장 효과적이고 싼 무기가 살아남는다는 냉혹한 경제 논리가 이제 전장의 절대 진리가 된 셈이죠. 57억 달러를 쏟아부어 드론을 막아내던 미국의 당혹감이 전 세계 무기 체계를 통째로 바꾸고 있습니다. 과연 이 가성비 전쟁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더 평화로운 세상일까요? 아니면 더 빈번한 갈등의 시대일까요? 여러분은 이 기막힌 무기 경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지금 전 세계 에너지가 오가는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 우리나라는 우리가 쓰는 원유의 70% 이상을 이 좁은 길을 통해서만 들여오고 있어요. 중동에서 전쟁이 터질 때마다 우리나라의 원유 공급망이 휘청이는데 왜 중동산 원유를 고집하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중동 의존도를 낮추려고 노력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2021년에는 러시아에서 기름을 많이 사오면서 중동 비중을 50%대까지 낮추는 데 성공했었죠. 그런데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러시아 공급망이 완전히 끊겨버린 겁니다. 당장 기름을 구할 곳이 없으니 다시 중동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의존도가 다시 70%를 넘으면서 10년 전으로 되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자극적인 말을 던집니다. 중동이 불안하면 우리 미국 기름을 사라. 우리가 생산량이 훨씬 많다며 대놓고 압박을 하고 나선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는 미국산 기름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수입액이 10년 전보다 8배나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미국 기름을 많이 사는데도 왜 우리는 여전히 중동을 못 벗어나는 걸까요? 이게 단순히 파는 곳을 바꾸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십 년 동안 중동 기름에 맞춰서 모든 공장을 설계하고 자본을 투자해왔거든요. 마치 평생 한 가지 연료만 쓰도록 만들어진 엔진에 갑자기 다른 연료를 넣으라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왜 미국산 기름이 중동 기름을 완벽하게 대신할 수 없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원유의 밀도와 성질 차이입니다. 중동 기름은 끈적끈적하고 무거운 중진류가 많고 미국 기름은 묽고 가벼운 경진류가 대부분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흔히 쓰는 경유나 비행기에 넣는 항공유는 끈적한 중진류를 끓였을 때 훨씬 많이 나옵니다. 묽은 미국 기름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제품을 충분히 뽑아내기가 어려운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 석유를 정제해서 해외에 다시 파는 수출 강국이잖아요. 여기서 핵심 수익원이 바로 항공유와 경유입니다. 그런데 미국산 경질유는 주로 휘발유나 석유 화학 제품인 나프타를 만드는 데 유리해요. 즉 미국 기름을 쓰면 우리가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경유와 항공유 생산량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원재료를 바꿀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인 거죠.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정유 공장 설비 그 자체입니다. 우리 정유사들은 수십 년 동안 중동의 값싸고 끈적한 기름을 가져다가 휘발유나 경유로 쪼개는 고도화 설비에 수조 원을 투자했어요. 이 기계들은 무거운 기름을 고온에서 분해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묽은 미국 기름을 넣으면 이 비싼 기계들이 제 성능을 못 내고 놀게 됩니다. 기계 효율이 똑 떨어지는 거죠. 기계를 미국산에 맞게 바꾸면 되지 않냐고요?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정유 설비 하나를 개조하는 데는 수조 원의 돈이 들고 시간도 몇 년이나 걸리거든요. 무엇보다 전 세계에서 나오는 기름의 상당수가 여전히 중동식 중진류인데 이걸 포기하고 미국 기름만 바라보고 설비를 바꾸는 건 기업 입장에서 너무나 위험한 도박입니다. 한마디로 공장 시스템 자체가 이미 중동 맞춤형인 거예요. 두 번째 장벽은 물류와 거리입니다. 중동에서 배를 띄우면 우리나라까지 약 20일 정도면 도착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훨씬 멀어요. 특히 큰 유조선은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지 못해서 아프리카 희망봉을 삥 돌아서 오는데 이러면 50일 넘게 걸립니다. 배송 기간이 2.5배나 길다는 건 그만큼 배 기름값, 보험료, 선원 인건비가 다 우리 기름값에 붙는다는 뜻이에요. 도착할 때쯤이면 배송비 때문에 전체 도입 가격이 훌쩍 뛰어버리는 거죠. 게다가 중동 산유국들은 대량으로 안정적인 장기 계약을 맺어주는데 미국산은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과 물량이 널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건 안정적인 공급인데 미국산은 멀기도 멀고 물량을 꾸준히 확보하는 데 리스크가 더 크다는 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세 번째 장벽은 자본의 논리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정유사인 S-오일의 사례를 보면 명확해요.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다름 아닌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 기업인 아람코입니다. 회사의 주인이 사우디인데 사우디 기름 안 쓰고 미국 기름 쓸게요 라고 말하는 게 비즈니스적으로 가능할까요? 지분 구조 자체가 중동과 끈끈하게 엮여 있어서 수입처를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는 상황인 겁니다. 결국 우리는 기술적으로도 물류적으로도 자본적으로도 중동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산 기름을 수입하는 건 중동 기름 중에서 그나마 성질이 비슷한 일부만 대체하는 수준인 거지 우리 산업의 핵심인 중진류 시장은 여전히 중동이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수십 년째 탈중동을 외치지만 현실적인 데이터는 여전히 70%대에 머무르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생활과 직결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중진류에서 나오는 경유는 화물차나 건설 장비의 연료고 나프타는 우리가 매일 쓰는 페트병, 플라스틱, 섬유의 원료거든요. 중동 공급망이 흔들리면 이 모든 것의 원재료 값이 오릅니다. 우리가 기술적 한계 때문에 미국산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이 상황이 결국 우리 지갑을 위협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금의 상황을 에너지 안보 위기라고 부릅니다. 효율성만 따져서 중동에 올인했던 전략이 이제는 국제 정세 하나에 국가 경제가 휘청이는 약점이 된 거예요. 미국이 아무리 자기네 기름을 사라 해도 설비를 바꾸고 물류 비용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지정학적 인질극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아프리카나 카자흐스탄 등 다른 수입처도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도 물량이 충분하지 않거나 수송 경로가 복잡해서 중동의 대안이 되긴 턱없이 부족해요. 결국 우리는 싫든 좋든 중동이라는 거대한 기름통과 미국이라는 정치적 압박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운명인 셈입니다. 자, 여기서 의외의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이 큰 소리를 치지만 사실 미국도 우리나라 정유 공장이 멈추면 아주 곤란해집니다. 원유는 미국이 더 많을지 몰라도 그걸 가공해서 비행기는 트럭에 넣는 최종 제품을 만드는 능력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미국 서부 지역인 캘리포니아나 하와이는 항공료의 무려 85%를 한국에서 수입했습니다. 미국은 원유는 넘치지만 정작 그걸 정제해서 깨끗한 항공유로 만드는 설비는 노후화돼 있거나 항공만큼 효율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구조가 이래요. 한국이 중동 기름을 타와서 최고급 항공유로 만든 다음에 그걸 다시 미국에 파는 겁니다. 만약 한국이 중동 기름을 못 구해서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 미국 서부의 항공기들도 기름이 없어서 멈춰서야 합니다. 트럼프가 우리 기름을 사라고 큰소리 치지만 속으로는 한국의 정유 공장이 중동 정세 때문에 멈추진 않을까 아주 조마조마하고 있는 거죠. 서로가 서로의 재료와 기술에 목이 잡혀있는 아주 묘한 공생관계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 관계를 이용해서 한국을 더 압박할 겁니다. 대미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너네 우리한테 차 많이 팔지? 그럼 그 돈으로 우리 기름 더 사가라 라고 요구하는 거죠. 경제적으로는 배송비가 비싸고 설비 안 맞아도 외교적 관세를 피하기 위해 억지로라도 미국 기름을 섞어 써야 하는 정치적 선택을 강요받게 된 셈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이죠. 비싼 미국 기름을 가져오면 수익성이 나빠지고 그렇다고 안 사면 관세 폭탄을 맞을지도 모르니까요. 한쪽에선 이란이 길목을 막고 돈을 내놓으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선 미국이 비쌀 문건 사라고 팔을 비틉니다. 대한민국 정유산업이 지금 그야말로 사면 초과대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만약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계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는 걸 넘어서 전 세계 해상 보험료와 물류비가 폭등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먹고 쓰는 모든 물건 가격이 오르는 에너지발 인플레이션이 닥치게 될 겁니다. 이미 미국 캘리포니아 주유소들은 기름값이 2배 가까이 뛰며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부와 업계가 대체 물량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지만 중동만큼의 물량을 채워줄 수 있는 곳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더 비싼 비용을 치르고서라도 공급망을 찢어놔야 하는 고비용 에너지 시대에 진입한 셈입니다. 결국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설비를 더 유연하게 고도화하는 것, 그리고 정부가 기업들의 탈중동을 강제라도 돕는 것입니다. 이제 에너지는 시장 논리가 아니라 나라의 생존이 걸린 안보 자체로 접견해야 할 때입니다. 50년 전 오일 쇼크 때처럼 우리는 다시 한번 거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복잡한 기름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